안녕하십니까. 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김세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일반인 대상 무료 건강 강좌는요, 다 함께 행복한 공동 의사결정 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는 투석 방법의 선택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아마 이제 메시지가 아마 신장내과 방문을 하셨던 분들께는 아마 일괄 발송이 다 돼서 오늘 건강 강좌에 들어오셨을 텐데, 근데 오늘 내용이 이제 투석 방법 선택,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투석이 뭔지, 또 투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투석을 임박해 두고 있다면 또 어떤 정보를 미리 알아야 되고, 또 투석을 만약에 정말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여름철에 건강관리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똑같은 주제를 사실 작년 이맘때, 작년 8월 달에 한번 강좌를 드렸었는데요. 또 한 1년 동안, 작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또 1년 동안 또 어떻게 또 많은 준비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또 다채롭게 또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혹시나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혹은 뭐 이렇게 건강 정보를 알려드렸던 화면들 좀 캡처해 온 것인데요. 뭐 아침 프로들도 있고, 또 몸신 뭐 이런 건강 강좌 프로에도 가서 이제 콩팥병 관리나 또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쭉 강좌를 같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다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환자분들이 알기 쉽도록 전달해 드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양한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동영상 클립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최근에 많이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잠깐 요약하는 비디오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다행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다정히 고민해준 선생님을 만나 다행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심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다 함께 행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다 함께 행복한 신대체요법 만들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3층에 인공신장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앞에서 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하고 또 같이 이제 근무하는 우리 신장내과 간호사분들이 저희가 투석, 아무래도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럴 수 있지만 함께 준비를 잘 하면 또 이런 계획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투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안내하는 홍보 동영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콩팥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콩팥이 뭐길래 하면, 이제 콩팥은 혈액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정수기 같은 것이죠. 콩팥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한쪽 콩팥에 100만 개, 혹은 양쪽 콩팥이면 200만 개죠. 200만 개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사구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필터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다 이렇게 걸러내줘가지고 내보내는데요. 180리터라는 혈액은, 우리 몸속의 혈액은 이제 5리터가 있는데, 이 5리터가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걸러줘서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걸러내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소변으로 혈액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설해내는 기능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분 조절, 그러니까 수분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부종이 생기겠죠. 또 전해질 조절, 뭐 칼륨이나 인이라든지 이런 전해질 조절도 하고,
또 혈압 조절하는 호르몬, 또 빈혈 수치를 조절하는 조혈 호르몬, 또 칼슘과 인대사를 조절하는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들이 콩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기능들이 다 같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이 배설이 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그 소변으로 나가는 독성이 몸에 쌓이는 걸 요독이라고 하는데요. 기력 저하, 식욕 부진, 피로감, 이런 이제 요독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수분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부종이 생기고, 전해질, 특히 칼륨이 많이 쌓이면 부정맥 혹은 뭐 심장 마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또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콩팥 때문에 생기는 콩팥 빈혈, 그리고 칼슘 인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뼈에 있는 칼슘이 녹아 나와가지고 혈관에 침착을 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들을 같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증상들이 서서히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게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이런 병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릅니다. 만성 콩팥병은 그냥 만성 콩팥병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1단계가 제일 좋은 단계이고요.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해서 이제 신장 기능 점수라고 제가 외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90점 이상을 1단계, 15점 미만을 5단계. 그래서 1단계가 제일 좋은 단계고, 5단계가 되면 콩팥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이때 좀 되면 이제 투석이나 이식이나 이런 신대체요법, 신장 기능을 대신해주는 치료법을 고민해야 되고, 이제 2, 3, 4단계가 되면 이때는 콩팥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별로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콩팥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콩팥 병이 없고 건강하게 유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신장 기능은 40세가 지나면 1년에 1점씩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이상인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1년 지날 때마다 신장 점수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장병이 있으면,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그 나빠지는 속도가 1년에 1이 아니고 뭐 2점, 3점, 이렇게 한 4, 5점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콩팥병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2년만 지나도 10점씩 뚝뚝 떨어지니까 콩팥병이 훨씬 더 이 기수가 빨리 더 나빠져서 말기 이를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일반인과 콩팥병이 없는 분들과 같은 속도로 조절을 하는 것, 그것이 이런 만성 콩팥병 단계에 있는 분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약으로 조절하는 것들은 대개 이제 피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담당 의사, 저 외래 오신다면 제가 이제 약에 관련된 부분들은 알아서 다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직접 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요. 먼저 탈수가 콩팥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혹은 뭐 설사나 고열이나 뭐 이런 장염이라든지, 혹은 뭐 너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수분 섭취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탈수가 생기면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나빠질 수가 있고요. 또 감기나 요즘은 뭐 좀 마스크 많이 쓰고 계셔서 좀 덜하긴 하지만 이런 뭐 감염이라든지, 또 이런 그 결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콩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생기면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흔한 예가 콩팥에 유해한 약제인데요. 대표적인 게 일부 콩팥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 또 진통소염제, CT 조영제, 이런 약제들, 그리고 또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뭐 한약제나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잘 입증이 되어 있는 약이 아니면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먹어도 되는지, 약을 드시거나 필요하다면 아주 소량만 한다든지 이런 좀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콩팥에 이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은 뭐냐?
제일 대표적인 음식 중에서는 소금입니다. 소금을 하루에 5g으로 이제 권장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만 해도 한 12g 정도 드시던 게 최근에 마지막 보고가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이 한 8g 정도로 해서 한 10년 동안 한 4g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 통계에서 보면 많이 줄고 있어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콩팥병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소금을 조절한다면 이걸 한 5g, 적어도 6g 이하로는 조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또 너무 안 드시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히 드시는 게 좋고요. 건강보기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들은 무분별하게 드시는 거 좋지 않고, 인스턴트 식품 여기는 칼로리도 높고 여러 가지 콩팥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또 예방접종 또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백신 자체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백신을 잘 맞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백신의 이제 효과가 신장 기능에 따라서 예방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보통은 한 90% 정도 얘기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나 또 드시는 약, 면역 억제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는 보고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콩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손위생 이런 것들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금연 당연히 담배 좋지 않고요. 술도 절주하셔야 되겠습니다. 운동도 굉장히 콩팥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습관들은 병원에 오실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오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소금은 이제 5g 정도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국물 피하고 가공식품, 김치, 장아찌, 젓갈류에 많지요. 소금 대신에 가급적이면 소금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양념을 좀 더 쓰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백질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단백질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약간 고기, 콩팥에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들 너무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드시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단백질 결핍, 영양 결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게 좋지는 않지만 적절하게는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실제로 사실 정확한 양을 계산하려면 이런 복잡한 공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리면요. 보통 체중의 한 0.6에서 0.8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kg, 내가 몸무게가 70kg다 그러면은 7, 8이 56이니까 56g 정도. 내가 60kg다 그러면 6, 8이 48이니까 한 48g 정도. 그런 정도의 단백질 양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고기의 양이 아니고 단백질의 양이니까 또 계산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60g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통 이 고기 한 토막, 탁구공 크기의 고기 한 토막이 단백질량으로 한 8g 정도 되고요. 생선 한 토막이 또 8g, 계란 하나, 두부 한 요 정도 크기가 한 8g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것들을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한 6가지 정도, 그러니까 끼니대마다 고기 반찬 한 2가지 정도를 3끼 드신다 생각하시면은 딱 그 적절한 단백질 양이 되니까 단백질도 적정량을 꾸준히, 소량씩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칼륨은 이제 콩팥병 4단계 이상 되면, 4단계, 5단계가 되면 칼륨 드시는 게 배설이 많이 줄기 때문에 본인의 칼륨이 일단 조절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서 4단계, 5단계가 돼서 칼륨이 높다 싶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 특히 이제 과일이나 또 채소, 잡곡에 많은데 그런 것들,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들은 좀 제한을 하고요. 좀 적은 것들은 조절을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껍질과 줄기는 제거하거나 아니면 얇게 썰어서 물에 담궜다가 먹거나 삶거나 데쳐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음식에 있는 칼륨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인산도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뼈에 칼슘을 빼가지고 칼슘 침착, 혈관의 칼슘 침착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제품, 특히 우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치즈 이런 유제품이나 기호식품, 청량음료, 견과류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조절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팥 기능이 감소가 돼서 5기에 이르면 5단계에 이르면 그러면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이제 5기에 다다르면 다시 4기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기가 됐다면 이제 앞으로 투석, 혈액투석, 복막투석, 콩팥 이식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이제 미리 공부를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어떤 방법을 할지를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투석을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콩팥 점수로 보면 15점 미만이 되면 5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고체 여과율로 치면 한 6점 정도가 되면 이런 증상이 아마 나타나거나 혹은 증상 6점 정도가 되면 투석을 시작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15점 미만에 대해서 이제 13점, 14점이 되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설명을 처음 드리면 나 투석 안 할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투석을 시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투석이 많이 가까워져 있으니까 이런 투석이 어떤 건지를 본격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석을 막 시작해야 되는, 응급으로 막 해야 되는 상황은 정신혼동, 뭐 심장, 식욕 부진, 또 칼륨이 높거나 체중 감소, 가려움증, 출혈, 또 부종,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또 영양 불균형 이런 것들이 오면 이거는 이제 응급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하자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미리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적절한 투석 시기를 놓치면 그럼 응급투석을 해야 되거든요. 응급투석이라는 것은 목에다가 카테터를 꽂아가지고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투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출혈이라든지 또 감염이라든지 카테터 관련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피하면 피할 수 있지만 응급한 상황을 굳이 겪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의료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검사하고 또 시술 같은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안전하게 투석하는 방법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석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예 이제 복강 내 큰 수술을 받았다든지 혹은 심장이 아주 불안정하든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을 다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개하는 제가 동영상을 저희가 학회, 대한신장학회에서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것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신대체요법. 의사결정의 중요성. 만성 콩팥병 치료를 받으면서 내 삶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활 습관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만성 콩팥병 환자는 9명당 1명으로 매우 많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 콩팥병 환자의 약 2명 중 1명이 응급투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 5기,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은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이므로 콩팥이 하는 기능을 대신해줄 신대체요법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신대체요법에는 투석, 이식이 있습니다. 신대체요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 방법에 따라 환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을 하기 전 충분한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치료 방법에 대해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신장학회는 신대체요법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대체요법 의사결정은 단순한 교육의 의미를 넘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한 공유 의사결정입니다. 자가진단 문항을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답변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나에게 어떤 투석 방법이 더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 의사결정은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충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투석은 장기간 꾸준히 받아야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활 습관을 반영해 신중히 치료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행복을 주는 큰 요인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다정히 고민해준 선생님을 만나 다행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심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다 함께 행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접속하신 분이 87명 네,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와셔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동영상 좀 어떠셨나요? 이제 소개하는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학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되게 고생해서 만든 건데, 뭐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저희가 가급적이면 투석이라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치료가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투석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생활을 잘 생각하셨던 치료를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셔서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좀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를 잘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걸 닥치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환자분들 많이 반응하시는 거가 나 그냥 투석 안 할래. 넌 투석하지 않고 그냥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석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많이 또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투석을 하지 않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 잘 챙겨 드시고 생활습관, 좋은 생활습관은 계속 유지를 하고 나쁜 생활습관은 많이 이제 줄여서 최대한 콩팥 기능을 나쁘지 않게 조절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콩팥이 감소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투석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어느 시기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요거는 이제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넣지는 않았지만 이식이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신장 이식은 가족이나 친지분들 중에 콩팥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신 분이, 의사가 있으면 생체 신장 이식이라고 해가지고 콩팥을 받아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되신다면,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이식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좀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은 투석을 먼저 시작하고 있다가 뇌사자 이식이라고 해서 환자분의 어떤 피검사로 조직형을 국가에다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나라에서 뇌사자가 생겼을 때 환자분에게 연락이 가서 뇌사자 신장 이식을 받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기회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투석,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크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혈액 투석은 병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데 일주일에 3회 한 번 할 때 4시간씩, 그러니까 3, 4, 10이니까 일주일에 12시간은 병원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이거는 뭐 공휴일도 없고 그 날짜는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석실은 일요일 이외에는 명절이나 뭐 다른 특별한 일 없이도 항상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특징이고요. 대신에 얘는 투석이 하는 날이 있으면 투석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투석을 안 하는 날은 노폐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투석이 안 하는 날 수분 섭취나 식이 제한을 조금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럼 반면에 복막투석은 어떤 거냐? 복막투석은 얘는 매일 해야 됩니다. 얘는 쉬는 날이 없어요. 365일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한 번에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서 요걸 하루에 4번 하는 걸 이제 손투석이라고 하는데요. 손투석을 그러면 하루에 한 2-30분이니까 4번이면 한 2시간 이내가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것을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해서 요거는 투석액을 넣었다가 이렇게 갈아주는 것을 이제 한회라고 하는데, 그거를 매일 해주거나 아니면 또 복막 기계투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밤 동안 자는 동안 간단한 노트북 크기의 장치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밤 동안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할 수 있게 연결을 해두면 밤 동안 기계가 알아서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낮 시간 동안 안 해도 되겠죠. 대신에 얘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요런 데 특징이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또 이렇게 갈아주는 환경이 있다면 뭐 직장, 학교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대신에 매일 해야 된다는, 조금씩 나눠서 하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복막투석의 특징입니다. 요 간단히 혈액투석, 복막투석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영상을 좀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신대체요법. 혈액투석. 만성 콩팥 질환을 겪는 환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 콩팥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복막투석, 혈액투석, 신장이식 같은 치료법들이 있으며, 이 치료법 중 환자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석과 신장이식 등의 치료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중 혈액투석은 신부전 환자의 혈액을 체외 순환시켜 투석기를 통해 요독을 제거하고 다시 체내로 주입시키는 과정을 4시간가량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투석 방법을 말합니다.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혈액을 일정 용량만큼 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맥과 정맥혈관을 연결해 혈관을 굵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동정맥루라고 합니다. 동정맥루가 없는 환자의 경우 응급투석이 필요하다면 도관삽입술을 진행하여 확보합니다. 그런데 혈액투석을 하더라도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혈액투석의 경우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3-4시간이 소요되고 병원 내 혈액투석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 스케줄에 따라 혈액투석 요일이나 시간의 조절이 필요하고, 야간투석을 선택할 경우에는 보다 원활한 일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업무상 출장과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괜찮을까요? 혈액투석의 경우 출장과 여행을 가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행 국가에 따라 고액의 투석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반드시 여행 전 미리 목적지에 투석이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혈액투석은 투석을 하지 않는 동안 몸의 수분과 전해질이 축적됩니다. 따라서 수분, 칼륨, 인, 나트륨 섭취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체내 수분 및 전해질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섬세한 돌봄을 원해요. 혈액투석은 자가가 불가능하므로 의료진을 매번 만나게 돼요. 따라서 병원에서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혈액투석 시 외관상의 변화가 있나요? 동정맥루 생성으로 인한 팔의 혈관 변화 외엔 대부분의 혈액투석은 외부로 드러나는 외모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으로 즉시 투석을 해야 할 경우 외부의 도관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외형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나에겐 어떤 치료가 적합할지 고민해보세요.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환자분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혈액투석 보셨는데요. 이어서 이제 복막투석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신대체요법. 혈액투석. 환자와 의료진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신대체요법. 복막투석. 갈수록 늘어가는 만성 콩팥질환 환자 수에 따라 본인의 치료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치료 방법 선택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투석과 신장이식 등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투석의 종류에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으며 두 가지 투석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환자의 복강에 삽입한 가느다란 관을 통해 투석하는 방식입니다. 관을 통해 주입된 투석액은 수시간에 걸쳐 체내의 요독을 최대한 흡수하고 이런 상태의 투석액을 튜브를 통해 다시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을 하루 2회에서 4회 정도 반복하며 투석이 이뤄지게 되는 거죠. 복막투석을 시작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나면 복막 평형 검사와 투석 효율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복막투석 방식을 선택하여 투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막투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일명 손투석은 투석액을 6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4회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투석 시간 외에는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자동 복막투석, 일명 기계투석은 주로 가정에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투석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기 전에 기계와 투석액, 몸의 도관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투석이 이뤄집니다. 이 방법은 낮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막투석을 하더라도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손투석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환자 스스로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공간만 허락된다면 큰 문제 없이 투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 투석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는 동안 기계가 자동으로 투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 및 낮에 하는 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업무상 출장과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괜찮을까요? 복막투석에 필요한 소모품만 제때 배송이 된다면 출장과 여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복막투석은 매일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므로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복막투석액에 포함된 포도당의 체내 흡수로 인해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혼자서도 복막투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전문가의 섬세한 돌봄이 필요해요. 복막투석을 처음 시작할 땐 익숙해질 때까지 전문 간호사가 방법을 교육해 줄 거예요. 본인이 복막투석하는 방법을 배운 후 환자 스스로 보호자가 시행하면 됩니다. 추가로 복막투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간호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복막투석 시 외관상의 변화가 있나요? 복막투석의 경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외형적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관이 삽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짧은 상의를 입을 경우 투석관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겠죠. 또한 복막액을 넣은 상태에서는 주입량에 따라 배가 나와 보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복막투석하면 샤워는 할 수 없나요? 복막투석의 경우 탕목욕이나 대중목욕탕 이용은 안 됩니다. 다만 샤워는 가능해요. 치료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나에게는 어떤 치료가 적합할지 고민해보세요.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환자분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세 편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동영상 자료는 유튜브에서 대한신장학회라고 치시거나 내 신장이 콩팥 이게 이제 신장학회 채널 이름인데요.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로 유튜브에 대한신장학회 채널로 가시면 거기서도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봉님께서 칼륨약 복용 중인데 사기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1, 2, 3, 4, 5기가 있는데 4기나 5기가 되면 칼륨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그때부터 칼륨 음식 조절,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칼륨을 낮추는 약을 되게 이제 복용하도록 이렇게 처방을 드리는데요. 1, 2, 3기는 괜찮냐? 1, 2, 3기는 콩팥 때문이 아니더라도 칼륨이 올라갈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또 이런 뭐 부정맥이라든지 이렇게 칼륨이 올릴 수 있는 이뇨제 같은 경우에 칼륨이 올라가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꼭 4기가 아니더라도 칼륨 올리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칼륨이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수치에 맞춰서 칼륨을 조절하는 약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이제 이런 신대체 요법, 이건 이제 투석이나 이식을 말하는데 특히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이런 정보를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잘 드려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알려드리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그러면 나는 어떤 것들이 중요해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이 투석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공동 의사결정이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의사 중심 혹은 이런 치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환자분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만약에 이제 충분한 정보를 잘 얻지 못하고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복막으로 갔다가 복막 투석 못 하겠어. 그래서 혈액 투석으로 다시 바꾸는 경우가 있고, 또 혈액을 했다가 난 복막이 더 좋겠어 더 바꾸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또 불필요한 실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계획적으로 잘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투석 방법을 결정하고 있나 이런 것들 한번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투석을 결정 방법을 하셔서 이제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전에 어떻게 결정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런 이제 인터뷰를 저희가 시행을 해봤었는데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의사의 조언이 제일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의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가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 제한된 정보로 결정을 하게 되고, 정보를 많이 주면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과 의사 간의 이런 상호 신뢰 형성, 정보 공유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충분한 이런 정보를 잘 얻고 궁금한 걸 우리 여쭤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뭐 저도 환자분들께 많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이제 이런 건강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평소 진료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건강 강좌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여전히 환자분들은 이런 면담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잘 모르는 부분,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 잘 일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석을 또 실제로 준비하고 임박해서 하시는 분들은 투석이 뭔지, 그리고 막연히 그냥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이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 되게 걱정하고 이게 불안한 상황이면은 막 이게 교육을 하거나 정보를 줘도 잘 안 들립니다. 저게 이제 저걸 내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선택을 할 텐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두렵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런 정보들을 미리 좀 상의를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무조건 무섭고 두려운 치료가 아니고 투석이라는 것이 뭐 환자분을 괴롭히는 치료가 아니고 몸에 있는 노폐물을 잘 빼고 전해질 수분 조절을 잘해서 환자분을 건강하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그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또 이제 환자분들에게 제공하는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신장학회에서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만성 콩팥병 환자 투석 방법 선택을 위한 공동의사 결정 임상 시험이라는 것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외래 오신 분들은 조금 이미 이제 좀 참여하시거나 얘기를 들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환자분들의 의사 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3편의 그런 교육 영상을 환자분이 이제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려서 이 신대체협이 어떤 것이고 혈액투석 또 복막투석이 뭔지를 안내해드리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그걸 또 간단하게 요약해서 있는 이런 교육 책자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책자를 나눠드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집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래 다시 오시면 그걸 다시 한번 또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외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또 준비를 좀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서 한번 미리 한번 체험을 해 보시도록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체크하신 게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고 4번 4일은 투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석을 안 하는 날은 이런 수분 전해제 같은 게 축적될 수가 있어서 그때는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들을 좀 제한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복막 투석은 이제 매일 투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막으로 이런 노폐물을 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식이나 음료 제한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특히 단백질도 잘 빠질 수가 있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양은 혈액투석보다 허용되는 범위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고기를 더 많이 먹어도 되는 거죠? 복막투석이. 그렇죠.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다음 지금 네, 그래서 요런 제가 이제 안내해드리는 또 캘린더라든지 이렇게 환자분들이 선호하시는 문항에 따라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선택을 할 때 그럼 이제 환자분들은 나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투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것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 어떤 거는 꼭 투석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나는 좀 잘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고 혹은 이런 것들은 나는 좀 불편해도 괜찮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짐작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된 질문 한 12가지를 저희가 이제 이것도 환자 인터뷰를 다 통해서 투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투석을 하시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추출해낸 그런 이제 항목인데요. 건강 관련된 질문 한 12가지, 또 투석 환경에 대해서 한 12가지 또 문항, 또 일상생활에 대한 한 11가지 문항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화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35개 문항을 한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저 질문은 나 정말 중요해 혹은 이거는 뭐 꼭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한번 선호도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질문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요런 것들이 혈액투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또 달라지고 복막투석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은데요.
먼저 나는 내 심장을 보호하고 싶다. 난 심장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혈액투석. 혈액투석은 특히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 조절, 식이 조절,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석할 때마다 체중이 한 2kg, 3kg 정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환자에게 적정한 체중을 다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건체중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할 수 있고요. 또 혈액투석은 투석할 때 체중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저혈압이 발생한다든지 투석 중간에 잠깐 혈압에 관련된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혈액투석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복막투석은 혈액투석보다는 수분을 천천히 매일매일 투석을 하기 때문에 체중 변화가 혈액투석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대신 복막은 매일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뼈 건강으로 보면은 혈액투석은 이제 방법이 고전적인 방법이 있고 최신으로 나온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투석 방법은 복막투석보다 중분자 노폐물 제거 효율이라고 해서 중분자 요독 물질은 제거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고효율, 고유량 혈액투석 여가 방법 같이 최신 기법으로 투석하는 방법들은 이런 것들도 개선시킨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안내드리고요. 복막투석은 중분자 물질은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 투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의지대로 살고 싶다. 특히 이제 복막 혈액의 제일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은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 대신에 일주일에 3회 4시간 정도 시간을 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투석 일정이에 맞춰서 그 비는 시간에 개인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이나 어떤 이동이 있다면 장소에 이동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서 또 한 며칠 가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직업적인 이유로 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 기간 동안 그 목적지 근처에 투석병원이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날 투석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미리 확인만 하시면은 이동해서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그 혈액 투석을 할 수 있는 개인 병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런 정보들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또 가능하시기도 합니다. 복막 투석은 어떤 이렇게 깨끗한 공간, 밀폐된 어떤 뭐 이런 방이라든지 그런 공간만 있다면 투석액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싣고 가면 그런 장소적인 공간은 충분히 조금 더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 본인이 가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큰 문제만 없다면 뭐 따로 뭐 미리 알아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이동하는 기간이 길다면 투석액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들고 가거나 혹은 택배를 미리 보내서 투석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수고는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또 고민하신 분들 많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투석하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또 피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혈액투석은 이제 주 3회 4시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숫자가 많이 적긴 하지만 야간 투석이라고 해서 저녁 때 하는 이런 그 투석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투석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낮 동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일을 하시고 이런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투석을 하면 4시간만 잘 받으신다면 또 그런 스케줄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석하고 나면 대개 초기에는 체중 변화라 이런 게 좀 적응이 되지 않는다면 뭐 한 30분, 1시간, 2시간 경우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 투석한 이후에 조금 피곤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투석한 날은 조금 일정을 좀 조절하실 수가 있겠고요. 복막투석은 병원은 자주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혈액투석은 주 3회를 무조건 가야 되는데 복막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이렇게 병원은 자주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석액을 직접 이렇게 옮기거나 이런 것이 좀 힘들다면 이런 부분들은 가족분들이 좀 도와주실 수가 있겠고 투석액을 이제 교환하거나 이런 백을 잘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공간은 집안 내에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신장병의
좋은 유산균 약이 나왔다던데요. 네, 아직까지 좀 명확한 근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유산균이 들어가는 함유 물질이라든지, 그 복합 성분들 중에서, 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높이는 성분들이 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널리 쓰이는 약제로 나온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처방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담당 의사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막투석과 혈액투석 선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런 비용 차이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전이라고 하면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복막투석이 한 28% 정도, 전체가 이제 100%로 치면 나머지는 혈액투석, 그리고 복막투석이 한 3대1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복막투석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한 9대1 정도 해서 한 10% 이내가 복막투석을 선택하시고, 혈액투석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의료 수가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또 혈액투석 병원이 많아지기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정보라든지 공유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제한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분포가 예전에 비해서는 혈액투석이 좀 더 많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를 조금 더 잘 알고 복막투석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혹은 혈액투석의 특징을 잘 이해하신다면 또 조금 더 이렇게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복막투석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선택하시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두 치료 방법 간의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혈액투석도 대개 이제 산정 특례를 받아서 투석을 하시게 되면 10% 부담만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한 약값이랑 투석하는 비용 다 합쳐서 한 20만원 혹은 30만원 내외로 이렇게 비용이 청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액투석하고 복막투석 비용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위한 도관 수술을 한번 하면 그 혈관으로 끝까지 투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혈액투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정맥류, 혈관 접근로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인조혈관을 쓰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 쓴다고 돼 있고, 자기혈관으로 하게 되면 한 5년 이상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아주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매번 이렇게 주사 바늘을 가지고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년 이상 쓰다가 만약에 그것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추가적인 시술을 한다든지 또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처음에 도관을 넣으면 되게 오래 쓸 수 있긴 하지만, 복막투석도 예를 들어서 뭐 감염이 있다든지 혹은 도관의 위치가 좀 달라진지 그러면 그걸 잠 일시적으로 뺐다든지 아니면 그 수술을 다시 위치를 교정하는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큰 문제가 없다면은 복막투석은 조금 더 오래 쓰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한번 지나가 볼게요. 나는 하루 정도 투석을 안 하고 싶다, 매일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혈액투석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겠죠. 주 3일은 하니까 일주일에 4일은 투석을 안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복막투석은 거르는 날은 없습니다. 매일 해야 하긴 하는데, 대개는 이제 짧게 조금씩 나눠서 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복막투석은 조금씩 자주 하긴 하지만 매일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사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복막투석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이제 의사를 뵙는 것이고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근무 시간 안에는 복막투석실의 간호사와 전화통화 혹은 이렇게 방문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혈액투석은 이제 주 3회 병원을 가게 되면 매번 이제 의료진, 의사 혹은 간호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뵐 수 있다는 장점인 혈액투석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일상을 조절하고 할 수 있다, 혹은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 계획적으로 행동하기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혈액투석은 일단 정해진 투석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석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생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복막투석은 이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조절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전 투석을 한두 시간 좀 있다 한다든지, 어떤 뭐 밤에 조금 늦게 했다든지, 혹은 이제 일정이 있어서
내가 원래는 12시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춰서 1시에 한다든지 그런 약간의 어떤 조절할 수 있는 여유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복막투석이 조금 더 환자분께 자율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기는 하고요. 대신에 이제 요거는 매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을 즐긴다. 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혈액투석은 이제 이 팔에다가 대개 이제 동정맥류를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혈이 잘 된다면 운동에는 큰 제약은 없겠습니다. 근데 복막투석은 가벼운 운동은 괜찮은데 도관이라는 것을 관을 계속 이제 배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에 젖거나 혹은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빨리 소독을 해주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운동, 뭐 수영이라든지 뭐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적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제약이 있겠습니다. 투석 환경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네, 병원은 나는 가급적인 병원을 덜 가고 싶다. 혹은 나는 전문가가 해주는 투석이 더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혈액투석은 투석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3번 직접 맡아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병원에 이제 자주 일주일에 3번 가야 되고 복막투석은 그런 것들 충분히 잘 교육을 받아서 본인이 어떤 자기 투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그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병원은 덜 갈 수 있겠죠.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한 달 혹은 2달에 한 번 가서 상태를 설명하고 투석액을 또 처방받고 그렇게 이제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투석은 이제 병원의 상황이나 일정에 맞춰서 일정의 이제 개인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또 거주 환경이 바뀌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추면 그런 환경 예측하는 날짜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병원을 알아봐야 되는 거,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고 복막투석은 본인의 상황 혹은 뭐 이런 뭐 일정 변화에 스스로 좀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복막투석의 좀 특징일 수 있겠죠. 나는 TV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혹은 난 오랜 시간 누워있는 거 괜찮아. 혹은 나는 1시간,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 계속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혹은 주사바늘은 난 자꾸 찌르는 거 싫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투석은 한번 투석을 이제 하게 되면 4시간 동안은 이 침대 안에, 요 공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투석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갔다 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4시간 동안은 이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매번 이제 투석을 할 때마다, 주사 바늘을 피를, 뽑는 부분, 다시 넣어주는 부분 해서 2번의 주사 바늘을 항상 꽂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주사 바늘을 꽂는 이제 특징이 있겠고요. 주사 바늘 찌르면 뭐 아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플 수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경과하면 좀 익숙해지면은 통증은 좀 덜해질 수가 있고 또 마취연고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마취연고를 바르고 하게 되면 그런 통증은 조금 더 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시면 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주사 바늘을 매번 할 때마다 2번 찔러야 된다 하는 것들은 이제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아까 이제 응급투석으로 하시는 것처럼 이런 터널 투석관이 있는 경우에는 바늘 찌른 건 없지만 이 관에 대한 관리 소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하겠습니다. 복막투석은 한 1-20분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빼주는 것만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뭐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고 바늘 찌르는 것은 없지만 얘는 또 도관을 관리해야 되는 것, 매일 이렇게 소독을 잘 해준다든지, 도관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든지, 그런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혈액과 복막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남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다. 혈액투석은 외형적인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투석을 하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투석하는 생활은 알려질 수가 있겠죠. 근데 복막투석은 외형적인 변화는 특별히 없거나 그런 공간이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석 생활하는 것을 조금 난 숨기고 싶다. 뭐 그런 또 할 수 있는 특징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에 많이 의존한다. 혹은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혈액투석은 이제 병원을 오가는데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면은 병원에 이제 모셔다 주거나 투석이 끝나고 다시 모시고 가는 때 그럴 때 이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제 투석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복막투석인 경우에는 스스로 투석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만약에 투석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보호자가 대신 투석을 갈아주는 것을 해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뭐 4번씩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긴 해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투석 기계를 집에 들여다 놓고 싶지 않다. 이 말은 이제 혈액투석은 집에 특별히 시설이나 뭐 장비 같은 게 필요는 없고요. 복막투석은 집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집에 이런 투석액을 보관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낸다, 또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혈액투석은 투석하는 시간 동안은 자기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무조건 본인을 위해서 온전히 써야 되는 시간이고요. 복막투석은 상대적으로 그런 시간이 한 20분, 30분 내에 끝나니까 시간을 좀 여가 생활을 지내거나 다른 시간을 뭐 애기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복막투석이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동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혈액투석은 이런 정해진 투석 시간에 맞춰서 뭐 출근이라든지 학교 시간을 나머지 시간에 조절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투석 일정에 이제 맞춰야 되는 게 장점이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복막투석은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면 학교나 직장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집에 와서 하는 그런 야간 기계 투석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낮 동안 하지 않고 밤 동안 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욕 부분도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혈액투석은 요 바늘을, 동정맥류 했던 그 바늘에 지혈말 잘 된다고 하면, 뭐, 이후에 뭐 땀을 흘리거나 목욕에 제약은 없고요. 다만, 이런 도관, 터널 투석 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거기가 이제 젖으면 안 되겠고, 복막투석은 삽입 부위가 물에 노출되지 않기만 한다면 샤워는 가능하고, 욕조나 탕에 담그는 목욕은 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에 대한 부분도 아까 동영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혈액투석은 이제 주3회 관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언제 오세요 해서 맞추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복막투석은, 체중이 좀 늘거나, 또 식사를 좀 많이 했거나, 그런 경우에 맞춰서 본인이 투석하는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조절해야 될 그런, 변화를 좀 거기 맞춰서 대처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이제 어떤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 좀 숙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작할 때 많이 알려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간호사나 또 투석 시에 책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고요. 나는 나에게 돌봐줄 사람이 없다. 만약에 돌봐줄 사람은 인력은 복막투석을 본다면 혼자 만약에 직접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돌봐줄 사람이 필요 없는데 혼자 투석하기가 어렵다면 투석액을 갈아주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고요. 혈액투석은 이제 투석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직접 가능하시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불편하시다면 그런 것들 이제 오가는데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동영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항목을 좀 짧은 시간 내에 한 35가지 문항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잘 따져보시고 이런 부분 항목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복막투석이 더 좋겠어. 이런 부분들은 혈액투석이 또 어떨까.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투석 방법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원래 한 3시까지 강의를 했었는데 한 3, 4분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계속 올려주신 질문들 보고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타이거님께서 20만이 월 기준, 네, 그렇습니다. 네.
투석 비용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원 혹은 뭐 한 25만원 내외 정도 드는데요. 아마 뭐 투석에 쓰는 약제에 따라서 보험 기준에 그런 거 맞춰서 조금 더 드실 수는 있겠지만 보통 평균은 한 20-30만원 정도 내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할 때 투석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한 달 기준입니다. 네, 한 달에 드는 비용이 한 20-30만원 정도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진통소염제 복용이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기전인가요? 네, 진통소염제가 콩팥에 영향을 주는 기전은 한 7가지 기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7가지 기전은 뭐 혈압도 좀 올리고 전해질 불균형도 오고 이게 뭐 혈관 변화 또 이런 세뇨관의 변화 또 간질의 변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요. 이 진통소염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콩팥으로 가서 콩팥 세포에 손상을 주는 기전도 있고요.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콩팥으로 가는 혈관 크기를 수축을 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떨어뜨리는 기전도 있고 또 이게 혈압이라든지 다른 전해질을 영향을 줘서 2차적인 손상을 또 주는 기전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진통소염제가 다 콩팥에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영향을 주는 진통소염제는 대개 이제 엔세이드라고 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라는 약제가 제일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조금 안전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보통 이제 상품명으로 이제 타이레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제는 가능하고요. 또 그 외에도 콩팥에 괜찮은 진통제가 일부 또 있기 때문에 진통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꼭 그 신장내과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처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만약에 갑자기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고 싶다면 꼭 내가 콩팥이 몇 단계 혹은 나는 만성 콩팥병이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함부로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꼭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그걸 감안해서 처방할 수 있게끔 그런 언급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병 건강검진에 3개월마다 혈액검사를 하는데 크레아틴 정상이고 증상이 없으면 신장내과 굳이 안 봐도 되나요? 네, 뭐 모든 환자분들이 다 신장내과에 와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네, 그래서 보통은 1, 2, 3, 4, 5단계가 있으면 적어도 4단계, 5단계 있으면은 신장내과를 꼭 보도록 추천을 하고요. 1, 2, 3단계 있을 때는 콩팥병의 합병증은 나타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콩팥병의 합병증이 나타나는 4단계 혹은 5단계에서는 신장내과 같이 보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나머지 단계에서도 특별히 이제 콩팥병이 주된 원인으로 이런 그 신장 기능 영향을 주는 거다. 콩팥에서 출발한 병이면 신장내과를 봐야 되겠고, 다른 병,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뭐 다른 질환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좀 약하다면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신장내과 치료를 같이 볼지 아니면 가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는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현희님께서 투석 시간은 주 12시간, 이제 혈액 투석인 경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2시간 꼭 해야 되나요? 3시간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4시간씩 주 3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타협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2번만 하면 안 되나요? 혹은 뭐, 한 3시간만 하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기준을 했을 때 보통 4시간 주 3회, 12시간을 권고드립니다. 근데 체격에 따라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12시간도 부족해서 뭐 4시간 반 혹은 뭐 5시간 혹은 주 4회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 소변량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시간을 조금 줄여도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반 혹은 주 3회가 아니라 2주에 5회 혹은 1주에 2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소변량을 남아있는 잔여 신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투석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투석을 하실 때에 소변량이 있는지 그 소변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시간을 좀 조절할 여유가 있는지는 판단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한번 투석을 줄일 수 있는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진님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2.0입니다. 인데 투석을 시작해야 하나요?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만 가지고 신장 점수를 알 수는 없고요. 이제 나이, 성별, 그리고 이제 크레아티닌 요 이제 정보를 가지고 사고체 여과율을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레아티닌이 보통 2.0 정도면 한 3단계 내외가 아닐까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단 크레아틴이 2.0인 것만 가지고 바로 투석을 시작하지는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간 질환이나 심장 질환, 다른 동반 질환이 같이 있어서 크레아틴 수치가 신장 기능을 반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뭐 너무 이제 체중이 너무 마르신 편이거나 혹은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크레아틴 수치가 좀 낮을 때도 일찍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투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게 특별한 다른 동반 질환도 없는데 크레아틴 수치만 이제 2.0이다라면 바로 투석하는 경우는 되게 잘 없기는 합니다. 근데 투석을 시작하는 어떤 적응증이라는 게 좀 따로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5단계에 이르러서 요독증이 생기거나 혹은 대사성 산증이라고 해서 산이 너무 나쁘거나 아니면 또 칼륨 수치가 너무 높거나 수분 조절이 너무 안 될 때는 이런 신장 기능과 상관없이 또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특수하게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건강 강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뭐 또 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CT 조영제가 콩팥에 안 좋은데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CT 조영제가 예전에는 콩팥에 아주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CT 조영제도 많은 발전을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콩팥에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손상이 덜한 조영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새로 나온 종류가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런 종류들이 아마 대부분 요즘 쓰는 조영제들은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드는 조영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 기능이 특히 약하신 분들이거나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콩팥에 관련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CT 조영제를 쓰고 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CT 조영제를 쓰기 전에 수액 주사를 맞고 또 CT를 찍고 나서 또 수액 주사를 맞고, 그러니까 CT 조영제를 찍은 전후에 콩팥을 보호하는 수액 주사를 맞는 것이 콩팥 CT 조영제 신독성을 줄여주는 것에 잘 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CT를 찍는 날에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CT 조영제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수액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이제 CT 조영제를 CT 검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분들에게서는 팝업창이 떠서 수액 처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고요. 또 특수하게 조금 더 이제 이런 콩팥 관리 하시는 분들은 또 신장내과 외래서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잘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는 CT 찍는 날 당일날 수액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 외에 이렇게 뭐 다른 약제 조절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맞춰서 또 설명드리는 것은 별도로 또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처방하는 것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 되겠고요. 복막투석, 혈액투석 도관을 만들고 난 뒤에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복막도관을 삽입을 하고 나면요, 먼저 보통은 빠르면 한 2주, 보통은 한 4주 정도 지나서 도관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도관 삽입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서 다시 입원을 해가지고 복막투석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막투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황에 맞춰서 또 직접 하시는 것을 연습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입원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그걸 연습하는 기간을 한 3박 4일 정도 교육을 해드리고 이후부터 이제 직접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교육 기간을 저희가 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시행하실 수가 있고,
혈액투석은 이제 8회 만드는 건데 보통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자기 혈관으로 한 동정맥 누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6주에서 8주가 지나면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도관을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바로 투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이제 콩팥이 나빠질 것이 예상을 해서 투석 도관을 만들었는데 투석 장치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콩팥이 다행히 조절을 잘 해가지고 유지가 또 잘 되면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독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 또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인조혈관으로 만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한 3주에서 4주 만에 또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환자분에마다 혈관 상태가 조금 좋지 않으면 한 8주가 지나서도 조금 이게 충분히 이게 자라지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거나 혹은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시술 같은 걸 또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 해서 다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 그런 또 절차는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시작해야 하나 이혜진님께서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아까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크레아티닌 참고 수치가 0.7에서 1.5인가요? 0.7 이하로 낮은 경우는 왜 그런가요? 당뇨 고혈압 환자입니다. 네네 크레아틴 참고치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0.7에서 뭐 1.5, 1.4인 병원도 있고요. 또 1.2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레아티닌은 이제 검사 수치에 따라서 그런 레인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크레아틴 자체를 보다는 크레아티닌으로 계산을 한 사고체 여과율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고체 여과율은 나이라든지 성별에 맞춰서 그런 것이 가만히 돼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장 기능을 잘 반영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제 외래에 오시면은 되게 사고체 여과율, 신장 점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환산된 사고체 여과율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크레아틴 수치가 0.7 이하로 낮은 게 오히려 너무 낮은 건 또 더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레아틴 수치는 이제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의 대사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너무 낮은 경우에는 너무 근육량이 적거나 혹은 이제 체중이 너무 낮은 경우 그래서 근육량이 작은 분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이렇게 절단면이 있는 경우 이게 다리 하지 절단이라든지 어떤 수술로 인해서 근육량이 자체가 너무 작은 분들이라든지 혹은 또 간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크레아틴이 떨어지는 그런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레아틴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크레아틴만 가지고 신장 기능이 좀 괜찮은 거냐가 조금 그런 실제 신장 기능과 크레아틴의 수치하고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시스타틴이라든지 좀 다른 수치를 가지고 신장 기능을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해서 신장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경숙 갈대님께서, 3단계로, 네, 체중을 좀 늘리라고 했는데, 체중을 늘리는 좋은 건강 보조식품이 있을까요? 네. 아마 체중이 너무 좀 부족해서, 이게 너무 체중이, 낮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인자를 말씀드린 것 중에 탈수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떨어지면, 탈수에 잘 이렇게 민감할 수가 탈수가 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체중을 늘리는 방법은 칼로리 섭취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강 보조식품을 통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좀 지금 먹고 계시는 영양소 중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제일 대표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단백질은 뭐 단백질 보조제라든지 이런 것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양소가 괜찮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나 생선, 뭐 계란, 두부 같은 이런 단백질이 있는 성분들 자체를 좀 늘리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사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은 분들은 영양 보조제로 이런 것들 많이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처방해 드리는 것은 경구식 먹는 영양 보조제를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상품명을 좀 소개드린다면 뭐 엔커버라든지 하모닐란이라든지 또 뭐 그린비아나 뉴케어라든지 이런 이제 드시는 칼로리 보충용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보조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외래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보통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라든지 이렇게 보통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그런 보조식품 같은 것들은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적어도 신장 기능이 3, 4, 5단계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콩팥 기능이 나쁜 좀 떨어져 있는 3, 4, 5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은 이게 의약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다 검증을 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검증이 안 된 약들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성이 확정이 되지 않은 보조식품들은 함부로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칼로리 보충용으로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식품들은 추가적으로 체중을 늘릴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물을 등으로 인해서 급하게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 좋아지면 투석을 중단할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 기능이 아주 약해져서 5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제 그거는 투석을 시작하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투석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급성으로 특정한 원인 뭐 칼륨이나 혹은 뭐 산증, 부종, 또 약물 이렇게 해서 특정한 원인 때문에 콩팥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이런 건 이제 급성 신손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빠진 경우에는 그 원인이 교정이 가능하다면 약을 끊고 콩팥 기능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아서 콩팥이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석을 계속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두 번 혹은 며칠 정도 투석을 했다가 혹은 뭐 한두 달 정도 했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투석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만성 콩팥병으로 나빠져서 하는 경우와는 별개로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콩팥병이 나쁜 분들도 투석을 중단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은 게 맞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투석을 또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스도 신장에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파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엔세이드라는 그 진통 소염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파스는 보통은 이제 상대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용량이 낮기 때문에 보통은 한 장 혹은 2장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2-3장 이상 많이 붙이게 되면 그것도 먹는 효과만큼 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스를 많이 붙이는 것은 당연히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스를 대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파스를 대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통소염제에 보통 일반적인 진통소염제는 대부분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진통제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이제 트라마돌 같은 그런 이제 특정한 성분들은 좀 신장 기능에 영향을 덜 주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약들은 그러면 다 안전하냐? 뭐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런 약들은 콩팥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또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관 장애라든지 뭐 어지럼증이나 또 다른 또 부작용들이 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증상에 맞춰서 조절해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진통소염제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꼼꼼히 잘 따져보고 부작용을 확인해 가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딜 독학님께서 화이자 맞고 다음날 갈색 오줌이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혈뇨가 나옵니다. 다다음날 갔더니 또 괜찮답니다. 네, 미세 혈뇨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서 혈뇨가 나왔다는데 이게 뭘까요? 네, 아마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은 거는 맞은 거고 그거랑 별개로 혈뇨가 나오는 병이 우연히 생겼을 수도 있겠고요. 보통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약간의 어떤 미세 뭐 식욕 부진이라든지 또 발열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 맞춰서 뭐 방광염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우연히 같이 동반됐을 수도 있고 혹은 원래 미세 혈뇨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모르고 계셨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게 일시적으로 조금 더 증상이 조금 높아져서 그런 반응이 좀 격렬해져서 혈뇨가 좀 더 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혈뇨가 계속 있다라고 하면 그 혈뇨의 원인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소변 검사라든지 혈뇨에 대한 좀 자세한 검사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님께서 신장 투석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네, 신장내과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오시면 뭐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듣기로 한 달 정도 뒤에 오늘 방송 드렸던 거는 따로 한번 다 이렇게 저희 그 분당 서울대병원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보셔도 되고, 그 전에라도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신장내과로 오시면 됩니다. 조금 미리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검사하셨던 항목이라든지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함께 가지고 오시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보다 엔세이드 효과가 좋길래 자주 복용을 했는데, 그렇죠. 네네. 인기 의학 만화에서도 신장은 자체 세포가 망가질 때까지 침묵한 장기로 하는데 증상이 없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보다 엔세이드가 당연히 진통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죠. 네, 많이 쓰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이 신장에 독성이 덜하다라는 뜻이지, 진통 효과로 보면 당연히 엔세이드가 훨씬 더 진통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인데, 콩팥병이 있다면은 효과보다는 안전성이 조금 더 우선이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덜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한 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콩팥병 증상이 없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는 게 콩팥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네, 억울하지만 그래서 콩팥병의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증상이 없으니까 피검사, 소변검사를 받도록 말씀드리고요.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그러면 나는 피검사, 소변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콩팥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도록 추천드리는데, 그 위험인자가 뭐냐면 당뇨병이 있거나 또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혹은 이제 비만하거나 혹은 이제 가족분들 중에 당뇨, 고혈압 혹은 비만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 콩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족분들에 있다든지 뭐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잘 보셔야 될 게 혈압하고요, 피검사의 크레아티닌, 소변검사의 혈로 단백뇨 이런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잘 되는지는 꾸준히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적어지긴 했는데 투석에 임박해서 오기가 돼가지고 요독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왔더니 이제 투석을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분들이 아직도 응급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이제 위험인자가 있다면 건강 체크 꼭 하시도록 설명드립니다. 네, 별이별이님께서 부신 왼쪽에 혹이 있는데요.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고 신장 방광 CT 찍은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부신에 1.2cm짜리 혹이 있다는 것을 되게 이제 우연히 아마 발견된 혹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게 부신은 콩팥 위에 있기 때문에 부신이 신장에 바로 영향을 주냐 뭐 그런 것은 아닌데요. 부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혹이면은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증상이 특별히 없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 부신 종양이 그냥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경과 관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부신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혹은 칼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신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그래서 그 특히 부신과 연관된 임상적인 어떤 특징이 만약에 동반돼 있다면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이제 부신과 연관된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없다라는 뜻으로 아마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과를 그냥 보실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경과를 보시면서 그런 부신 연관된 검사 이상 소견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시면 좋겠죠. 네. 그다음에 박공식님께서 1월에 요관암으로 왼쪽 신장 절제를 하셨는데요. 계속 통증이 있다, 이상이 있는 건지요? 네. 신장 한쪽 콩팥을 이제 수술을 해내셨다고 하면, 다행히 이제 반대쪽 콩팥은 아직 유지가 잘 되시는 것으로 짐작이 돼서 그 부분 좀 다행인 것 같고, 콩팥을 떼게 되면 콩팥과 연관되어 있는, 같이 붙어 있는 그 혈관들하고 요관하고
또 신경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이 계속 좀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마, 콩팥이 뭔가 수술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수술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런 통증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술하신 그 비뇨의학과에서 아마, 좀 상의해서 진행하실 수 하면 되겠고요. 혹시 수술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물이 좀 고인다든지 또, 출혈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적응되거나 증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단백뇨가 얼마여야지 관해인가요? 되게 이제 단백뇨 수치는 목표가 보통은 단백뇨 이제 프로테인 단백뇨 크레아티닌 그 비를 가지고 보는데 보통은 한 0.2 미만인 경우를 이제 관해라고 보고 0.5 미만을 되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해당 질환이 어떤 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정확한 수치는 담당 의사님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시간 반 동안 뭐 강의도 드리고 지금 답변을 한번 쭉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처음 이렇게 콩팥병에 대한 안내도 좀 드리고 투석 방법이 미리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경우에 따라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투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잘 준비하셔서 투석이 무서운 치료가 아니고 잘 준비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새로운 삶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신장내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다음 강의는 신장내과 강의는 10월 28일 날 또 혈액투석 건강 10단에 대해서 또 저희 신장내과에서 준비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